예,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제가 여쭤볼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비판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는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한 얘기이기도 한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레이 달리오가 짚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비트코인이 09년에 출범, 네. 발명됐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물성, 디지털 희소성 달성할 수 있는 그 설계 디자인 구조는 이미 09년에 거의 다 완성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이제 변두리 기술들이 예.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해 보시면 디지털 희소성을 담보할 수 있는 디자인이 09년에 이미 거의 완성형으로 출시가 되었다. 거꾸로 말해서 10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쓰는 화폐적 상품, 예. 금의 물리적 희소성 외 머니니스, 예. 돈으로 쓰기 용이한 성격들을 이미 상당 부분 갖춘 혹은 곧 갖출 수 있는 형태로 출시가 됐던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면은 09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12년, 1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은 금융에서는 이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하죠. 그쵸. 이 물건이 재화 상품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 부동산이든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사람들이 투자하고 공부하고 캐피탈을 넣고 빼고 반복을 하면서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제로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이 아주 야심차게 10조 달러에 달하는, 애플 시총이 2조 달러예요. 예. 10조에 달하는 예. 금을 때려잡겠다 하고 지금 12년간 달리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예. 금은 이미 5,000년 인류와 함께 해왔죠.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는 금의 경우 예. 아주 마라토너처럼 천천히 진행돼 왔다면 비트코인의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는 12년 동안 아주 압축적으로 예. 스프린터처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달리고 쉬고 예. 빠르게 달리고 쉬고 폭등과 폭락, 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예. 변동성이 크게 보이는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20배, 30배 가격이 상승, 우상향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를 지금까지 그리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여줄 때 항상 리니어로만 보여줘요. 그러면 리니어로 보여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밑에서 일직선으로 쭉 가다가 2017년에 갑자기 뛰어가지고 떨어지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갖다가 제대로 비주얼리 보고 싶으면은 이거 사실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비트코인이 탄생한 그 2009년 시기부터 가격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그 금을 향해 그 스프린터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비주얼리 딱 눈에 보여지는데 아무데도 KBS나 이런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좀 약간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기할 때마다 보여주는 차트는 항상 리니어고 아무도 로그 스케일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켓 사이클, 지금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발현되고 있는 마켓 사이클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시려면 11년, 10년, 09년까지로 시간을 뒤로 늘려서 로그 스케일로 보셔야 돼요. 배수로 계속 20배, 30배씩 늘기 때문에 선형 그래프로 보시면 그냥 17년에 갑자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뛰어간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아무 평가를 못 받다가 17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마켓 사이클은 상승과 하락,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몇 차례 이미 12년 동안 주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성능, 우수한 성능은 지금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아직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발견, 인식, 학습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변동성이 없고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아주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로에서 10조 달러 혹은 그 이상이 가려면 변동성이란 게 가격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라는 게 변동성이잖아요. 0에 있는 시가총액이 10조가 되려면 높은 변동성으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비트코인의 뛰어난 물성, 뛰어난 성능과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가는 개념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아직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라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얼리 어댑터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작은 시냇물보다 바다가 물이 덜 철렁거리죠. 작은 시냇물이면 뭐 바람만 좀 불면 물이 다 넘치겠지만 호수, 바다가 되면 그 변동성은 줄어들게 마련이죠.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대한 가치가 점점 더 저변이 넓어질수록 네. 비트코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넓게 통용될수록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네. 거기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네. 변동성의 축소, 변동성이 좀 더 안정화되는 과정이 동시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네. 뭐냐면은 정치적 리스크에 관한 건데 비트코인은 정부가 금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는 중앙은행과 같이 화폐 발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 운용에 굉장한 도구로 삼죠. 그러면 돈이다, 금보다 더 쓰기 좋은 돈이다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위협으로 보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세계 정부라는 게 미국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만 있는 것도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정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구성은 50개의 주정부가 저마다의 법과 행정 조직을 가지고 합의해 나가는 연합체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계 정부가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정부가 있고 그 각각의 정부도 결국에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구성원들로 합쳐져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분산화돼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봉쇄하기 힘든, 폐쇄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막으려면, 금지하려면 이전에 유례 없는 세계 정부의 연합체가 힘을 합쳐야 돼요. 엄청난 코오디네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차라리 앞으로 세계 평화가 유지되는 유토피아를 기대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기대라고 봐요. 비트코인이 무엇이 됐든 비트코인을 멈추려면은 모든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부 국가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할 일이에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그 세계 온난화 뭐 이런 문제만 해도 진짜 모두가 느끼는 어떤 문제점인데 이거에 대한 코디네이션도 지금 힘든 마당에 비트코인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다는 그런 행위를 전 세계 100몇 개가 되는 국가가 모여가지고 동시에 그걸 실행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을 때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미국이 폐쇄를 하려고 한다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를 하려고 한다면 예컨대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기회예요. 업계에서 조금만 더 시간을 뒤로 돌려보면 17년 초 이럴 때는 중국이 비트코인을 폐쇄하겠다라고 중국 내에 비트코인 기업들을 몰아내는 형국이었어요. 그때 중국 혹은 홍콩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로 일본으로 싱가포르로 캐나다로 다른 나라로 나간 게 지금 바이낸스라던가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된 회사들이죠.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게 이해관계에 맞는 개체가 있을 수 있어요. 민족 국가가 됐든 정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하지만 그런 플레이어가 있을수록 그 반대급부에 그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쵸.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접했을 때 비트코인을 대하는 선택지는 사실 두 가지예요. 비트코인을 내비두던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던가. 왜냐하면 금지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격한다라는 건 성공하기 어렵고 공격을 하려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뭐 길다면 긴, 짧으면 짧은 학습 과정을 거치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거나 내버려 두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괜히 내버려둘 필요가 없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게 보통의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 같은 거죠.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작고 기민한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이 계속 커질수록 중간 크기에 좀 더 큰 크기에 가장 큰 크기의 구성원들도 비트코인을 내버려 두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 경쟁력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중앙은행은 막 이걸 사고 있는데 어떤 중앙은행은 못 사고 있어. 그러면 이게 가져다 올 국부의 어떤 차이 같은 것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그 세이프티 나무스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원래 실버 스탠다드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는 전부 다 골드 스탠다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끝까지 실버 스탠다드
스탠다드를 안 놓고 있다가 1920년인가 30년 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골드 앤 실버 레이쇼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미 실버의 디모네타이제이션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뒤늦게 골드 스탠다드로 넘어가니까 엄청난 국부의 손실도 중국을 몰락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정부들도 금지만 하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허 과장님 나오셔서 사실 제가 전부터 굉장히 이런 목적을 한번 모시고 싶은 분이었는데 영광입니다. 예.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방송 매체, 예. 방송 플랫폼으로 나와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게 된 건 비트코인 얘기는 사실 많이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나와서 하게 된 건 처음이었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비트코인은 금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시각도 많아요. 하지만 굉장히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기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으로 비교를 하는 이 부분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성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야심찬 얘기라던가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들, 좀 더 보충한 얘기들 기회가 있으면은 또 다시 찾아와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허 과장님이 쓰신 글들 진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고전이라고 클래식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글들을 번역을 스스로 자진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미디엄에 그런 글들이 포스팅이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나눈 얘기나 비트코인이 왜 금의 비유가 되는지 이런 거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디스크립션에 허 과장님의 글의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특집으로 마련한 금융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금융자산 비트코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마련되면은 허 과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